저희 책 읽는 오후 예배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이 책을 통해 느꼈던 삶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리도 들을 건가요? 자, 이 책은 어린이 문학입니다. 동화라고 하기도 하죠.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동화보다는 조금 두께가 있습니다. 글씨도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책인데요. 오늘 책 읽는 오후 예배를 제가 이번에 맡게 되면서 어떤 책을 고를까 많이 고민하다가 요즘 제가 이제 학원일 때문에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동화이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다루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보여주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를 내려고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애들한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추시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어, 가 이게 넘어가나요?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아, 반대로 넘겨요? 아, 네, 됐다. 어, 네.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링컨 대통령 시대에 미국의 소도시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 명의 여자 아이들이 나옵니다. 먼저 완다라는 아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 책에서 완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완다 페트론스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네. 완다가 어떤 아이인지 좀 느껴지시죠? 네. 완다의 겉모습만 보고 아이들은 완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완다가 집단적으로 놀림을 받게 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한 아이가 눈을 사로잡는 반짝반짝한 진홍색 새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여자애들이 다 같이 그 아이를 둘러싸서 아,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너무 잘 어울려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한마디씩 막 부럽다는 얘기도 하고 어디서 샀냐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완다도 이제 아이들 틈에 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다는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드레스 100벌이 있어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너네 집에 진짜 드레스 100벌이 있다고? 이렇게 되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드레스 100벌, 드레스 100벌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완다를 볼 때마다 너네 집에 진짜 드레스 100벌이 있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완다가 대답합니다. 그래, 100벌이야. 모두 내 옷장에 한 줄로 걸려 있어. 그럼 아이들은 이제 믿는 척 하면서 놀리려고 믿는 척 하면서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무슨 색깔 있는데? 무슨 색깔 있는데? 그거 다 실크 옷이야? 뭐 벨벳 드레스도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놀리려고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깔깔깔깔 웃고 그렇게 되는 놀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서 완다를 볼 때마다 그렇게 완다를 놀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 드레스 100벌 놀이는 이제 패기라는 아이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패기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였다.
네, 패기가 어떤 아이인지 느껴지시죠? 좀 예전에 많이 했던 엄친딸 느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활발해서 친구도 많고 집도 잘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무리 완다를 놀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애야라고 보기에는 착한 행동도 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는 패기의 단짝 친구인 메디였습니다. 메디는 언제부턴가 이 드레스 놀이가 하기 싫어졌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기 많은 패기가 자기의 단짝 친구니까 그 우정을 지키고 싶어서 계속 완다를 옆에서 놀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메디는 패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네, 여기서 메디의 감정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죠. 메디는 패기에게 더 이상 완다를 놀리지 말자고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껴서. 근데 하지만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찢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메디의 가정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완다를 놀리지 않으면 이제 그 화살이 자기한테 꽂힐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실 메디의 행동을 함부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는 패기는 완다를 놀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걸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쁜 행동인 걸 알면서도 계속 완다를 놀리기 때문에 자기가 더 패기보다 나쁜 아이이고 그래서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이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완다는 정말로 드레스 백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없었겠죠. 진짜 드레스 실물 드레스 백벌은 없었겠죠. 그럼 왜 있다고 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있다고 했을까요? 한번 동심의 세계로 빠져보셔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 속에 백벌이 있다. 어, 종이 드레스. 비슷해요. 정답. 역시 백제사님. 네. 그건 이따가 두 분이서 결판을 지어보세요. 네. 네. 바로 정답은 이제 완다가 드레스 백벌을 직접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백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침 학교에서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다는 드레스 백벌을 이제 학교에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드레스에 관심이 없는 남자애들마저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드레스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패기와 메디도 드레스를 보고 정말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동화 속에 이렇게 대사에는 드레스의 색깔은 눈부실 만큼 화려했고 디자인은 다채로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쁘게 전시를 했지만 완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완다의 아빠가 쓴 편지를 여기 그림 속에 보이는 담임 선생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선생님께 우리 완다는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겁니다. 제이크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은 대도시로 이사 갑니다. 우리를 폴란드 놈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로요. 이름이 왜 그렇게 이상하냐고 묻지 않는 대로요. 대도시에는 수많은 이상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완다만 놀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다의 가족 모두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다는 엄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다는 매일 똑같은 하나의 드레스를 본인이 빨아서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폴란드에서 이민 와서 아버님이 혼자서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도
주변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패기와 메디는 완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완다는 패기와 메디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참 착하죠? 네, 패기한테는 빨간색으로 마무리한 초록색 드레스를, 메디에게는 파란색 드레스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기와 메디는 아름다운 드레스 그림을 기뻐하며 자신의 방에 전시했습니다. 전시한 그림을 바라보다가 이제 메디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드레스 그림을 봤을 때 드레스가 너무 화려해서 그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얼굴은 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드레스를 자세히 보다가 입은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더니 바로 메디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패기의 집에 찾아가서 패기에게 준 그림도 확인해 보니 역시 패기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완다는 참 마음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자신을 놀렸던 패기와 메디에게 정성스럽게 얼굴을 그려 넣어 예쁜 드레스 그림을 선물할 줄 아는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겉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외모 말고도 나의 커리어를 쌓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 먼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언제나 제일 뒷순서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을 쫓아서 나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는 겉모습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게 최고라고, 또는 공부를 잘하는 게 최고라고, 또는 성격이 활발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또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최고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럴까 싶은데 학교에서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제가 학원에서 어떤 아이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예쁨 받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쩌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선생님들이 제일 예뻐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야, 선생님들 모두 다 예뻐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니?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이랬더니 유튜브에 선생님한테 예쁨 받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영상에서 1위가 공부 잘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이제 순수하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도 믿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는, 혹은 학교 선생님에게, 혹은 주변의 이웃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사실 책도 잘 읽고 독서 노트도 잘 쓰고 선생님 말도 정말 잘 듣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성격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였는데, 사실 이제 마음 아프게도 어떤 행동을 자주 하냐면 이제 본인이 실수를 해서 맞춤법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이 어색한 것을 이제 고쳐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해, 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하면서 엄청 자책을 하는 거예요. 어깨를 막 축 늘어뜨리면서 거의 울상을 지으면서 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하면서 그 실망감과 그 좌절감이 진짜 느껴질 정도로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맞춤법 어른들도 틀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깊은 게 느껴지니까 저도 그 친구한테는 이제 수정해야 할 부분, 맞춤법 틀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애가 좌절감을 느끼니까. 여러분, 물론 이 아이에게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겠고 좋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바랄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정말 바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기에게는 완다를 놀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메디에게는 용기를 갖고 완다를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뭐 물론 이런 일이 이 동화 속에 나온 일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면 정말 분명히 잘 지도해 주시겠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지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5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 왔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어른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준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부모님들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마다 그 어떤 때보다 큰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오면 나도 모르게 더 칭찬을 하게 되는 저도 학원에서 가끔 그러거든요. 80점 맞은 애랑 100점 맞은 애랑 똑같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100점이라고 하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시험 점수나 뭐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큰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매주 감사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감사하다는 말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끝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주 감사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사소한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빨래를 해준 거를 보고 아이들이 엄마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게 이제 부부끼리 먼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서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물질적인 것도 좋고 자신의 몸을 쓰는 봉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작은 도움이라도 좋으니까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학교에서는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거실을 청소한다든지.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얘가 뭐 요리를 한다고 하면 막 다 어질러필 텐데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좀 어질러피더라도 가족을 위해 뭐 주먹밥이라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방 청소를 아이가 정말 엄마가 보기에는 더럽게 했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정에서 잘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나누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중학교 때 3년 동안 봉사 동아리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봉사 동아리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체력과 시간도 나눌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신다면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정리해 드렸고 시간이 좀 길어졌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비밀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음속 비밀의 정원에 누군가는 무시무시한 독초를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큰 돌덩이들만 가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황폐하고 갈라진 땅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기름진 땅을 만들고 그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예쁜 꽃을 심고 풍성한 나무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정원을 가꿀 것입니다. 네, 완다는 정말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을 가진 아이였어요.
패기와 메디 또한 완다가 심어준 그 꽃 한 송이 덕분에 앞으로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속 비밀의 정원은 요즘 어떨까요? 네, 요즘 제 마음에는 벚꽃이 폈습니다. 봄도 아닌데 벚꽃이 폈습니다. 제가 벚꽃을 좋아해가지고 벚꽃을 많이 피워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지를 좋아한다고 제 생일날에 반지를 사주겠다는 윤담이 덕분에 치킨을 먹을 때 제가 날개를 좋아해서 날개를 어른들 상자에서 꺼내서 가져와준 서준이 덕분에 제가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가족들이 다 깨워서 10시 30분도 되기 전에 저보다도 더 일찍 올 때도 있네. 우리 지성이 덕분에. 그리고 어린이 부서에서 제일 큰 형이라고 제가 많은 부탁을 할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윤성이 덕분에, 또 정말 멋진 기타 연주를 열심히 연습해서 들려준 유민이 덕분에, 또 수줍은 성격에도 마음을 차츰차츰 열어줘서 물놀이를 같이 해준 설이 덕분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소개해주고 볼링도 같이 치러 가자고 얘기해주는 주민이 덕분에,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맞추다 보니까 정말 예배가 지루할 거예요, 걔네들한텐. 근데도 저와 함께 노는 것도 기뻐해주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주는 우리 윤수리, 하리 두 공주님들 덕분에 정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사랑을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애들이 저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꽃이 폈고, 또 이제 제 정원에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도 온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에서는 앞으로 제가 받은 그 온정을 아름다운 외로운 사람들에게 선물할 아름다운 화초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책 읽는 오후 예배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